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BTS보다도 먼저 미국 공영방송에 출연해서 우리의 전통 음악을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소개해서 주목을 끈 그런 음악가가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면서 우리 민요를 새롭게 해석해서 대중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스스로를 B급 소리꾼 이렇게 부른다는데요. 이희문 음악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 씨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어떤 의상으로 나오실지가 매우 궁금했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 지금까지 그 거의 모든 무대에서 정말 보기 드문 파격적인 의상, 분장, 뭐 가발, 뭐 등등 그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EBS 초대석을 제가 이제 좀 봤어요. 예. 예, 보면서 나오시는 분들 뭐 이런 이야기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저기 나가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예. 그래도 제가 전통 음악을 하면서 뭔가 좀 동시대성을 주려고 계속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 비주얼에 같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전통과 현대 약간 좀 믹스 매치를 한번 노력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도포자락의 갓 이건 전통이고. 그러니까 안에 입은 게 저희 남자들이 보통 입는 바지 저고리고요. 이 지금 겉에 입은 거는 원래 제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그냥 코트인데 그 코트를 이제 재질을 모시 우리나라 전통 모시로 따로 이제 제작을 제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서양적인 것과 그 저의 한복을 뭔가 이렇게 믹스 매치를 좀 해본 거죠. 네. 신발은요? 이제 신발도 오늘 아주 높은 하이힐에 이 부츠 힐을 신고 나왔는데 이 부츠 이 앞코가 약간 버선코랑 좀 많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요것도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전통 버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착장을 해봤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어떤 또 영상을 보니까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커다란 가시를 쓰고 노래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패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소리를 하기 전에는 사실 뮤직비디오라는 장르에서 영상을 공부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제작부에 있었거든요. 연출, 조연출을 했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라는 거는 그 어떤 가수가 그 어떤 곡을 내면은 그 곡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뭔가 그 곡에 맞는 어떤 새로운 비주얼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을 이제 영상 안에 담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패션을 멀리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음악을 제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의 그 일환으로 뭔가 가시 그냥 보통 저희가 쓰는 것은 뭐 이 정도라면 그거를 한번 크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얼굴 속으로 다 집어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화보 작업이나 뭔가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패션 쪽에 있는 분들이나 뭔가를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저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찍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사실.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저는 또 딱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하는 음악, 소리 이런 거는 결국 생각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랬나요? 아니,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짧게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작품, 나는 결국 민요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작품을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변형시키는 거 아닙니까? 패션까지 동원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방법을 이제 알아냈을 때 어떤 면으로는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걸 하기가 또 전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전통 국악. 예, 굉장히 어렵죠. 예, 보수적인 그 집단 안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B급 소리꾼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앞에 소개한 것처럼. 근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파격의 아이콘. 국악의 이단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철학가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근데 저는 그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제가 만든 건 아닌데 그런 수식어를 어떤 언론 매체인가에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땐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나를 B급이라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 B급이라는 게 나쁜 뜻이라기보다 A급이어서 너무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런 음악이 되어버린 이 전통 음악이 뭔가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좀 어려워진. 예전에는 사실 제가 하는 경기민요 같은 경우는 그냥 팝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네, 가요 같이. 그랬는데 어느덧 그게 뭔가 친구였었는데 뭔가 선생님이 돼버리니까 다가가기 힘들어졌나 보다. 그래서 그걸 조금 B급으로 내렸더니 사람들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저를 그렇게 써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처럼 좋은 수식어가 없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수식어가 좋아졌죠. 그 강남 스타일 싸이 역시 B급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 싸이의 그 특별 공연에도 직접 출연해서 또 화제를 모았었지 않았나요? 예, 어떤 프로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 싸이 씨가 지목을 해줬어요. 본인의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프로에 좀 잘 안 나갔었는데 좀 마음을 먹고 나가봐요. 근데 그 싸이 씨 노래 중에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생긴 대로 살자라는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는 제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저는 그 B급 정서 대변인인 싸이의 무대에 B급 소리꾼이 파격의 퍼포먼스를 하는 이것도 하는 화제더라고요. 네, 뭐 재밌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항상 본인이 그렇게 이번에는 어떤 퍼포먼스로 어떤 식으로 다 구상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가끔씩 이제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는 최대한 수렴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도와줄 때는 제가 뭐 간섭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예 다 맡겨서 제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진짜 퍼포머로서만 그렇게 해봐도 또 다른 그런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처음 소개한 게 BTS보다 먼저 미국 공영방송 물론 라디오 채널의 그 사무실 뭐에서 그냥 한 작은 공연이었었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참 이상하게도 미국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찍은 그 영상이 이문 씨를 우리나라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된 계기점이 된 거 맞죠? 맞죠. 그죠? 그거 거기는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였죠? 2017년도. 17년. 저가 이제 2015년도부터 그 싱싱이라는 팀을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싱싱 밴드. 싱싱해요, 그냥. 아, 그 밴드 밴드는 예, 그냥 밴드여서 그냥 밴드인데 그냥 저희 팀 이름은 그냥 싱싱이었는데 이제 언론에서 자꾸 싱싱 이게 밴드니까 자꾸 싱싱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밴드 이름이 그냥 싱싱 밴드처럼 된 건데 사실은 그냥 싱싱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싱싱이 이제 저는 이제 해마다 제가 2008년도부터 제가 독주회를 제 작품을 1년에 한 작품씩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예. 그 2013년도부터 이제 제가 안은미 선생님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와서 안은미 선생님한테 그 현대무용 하시는 안은미 선생님한테 저희 프로에도 나오신 적 있어요. 네네네 봤어요. 근데 선생님께 연출을 좀 해달라. 뭔가 제가 아무리 해봐도 뭔가 이게 확 바뀌지가 않는다. 제가 한계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작업을 연출을 2013년, 2014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 팀 멤버를 꾸리게 됐어요. 예. 회라는 공연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무속음악,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통음악이라는 게 무속음악에서부터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속음악에서부터 이 민요까지 쭉 뭔가 그래서 구판을 한번 현대식 현대 구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도 뭔가 좀 상황이 막 사회가 조금 막 안 좋고 막 이럴 때였었어 가지고 그래서 뭔가 유쾌상쾌 통쾌한 일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쾌라는 제목을 붙여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현대 구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굿을 담당하는 어떤 그 무당 역할을 그때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박수무당의 역할을 한 거죠.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박수무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색적이고 뭔가 블링블링 반짝반짝하고 이런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음악도 그러면 현대 악기를 좀 써가지고 만들어 보자. 이래서 그러면 드럼도 등장하고 베이스 기타도 등장하고 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싱싱히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홍대에서 그냥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밴드 구성이 된 음악이니까 한번 해보자 영경이 그래서 홍대에서 조그맣게 하다가 입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밴드들 홍대에 있는 인디 밴드들한테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아름아름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16년도 12월에 혼자 뉴욕에를 갔어요.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갔는데 그때 거기서 만난 이제 에이전시 같은 걸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그러고 뭐 이런 다양하게 뭐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싱싱이 좀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여기 APAP라는 그 뉴욕에 1월에 열리는 아트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열리는 또 쇼케이스 무대가 있는데 거기 한번 신청을 해보겠다. 그래서 해보시라고.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밴드 두 번째로 된 거예요. 8년 전에 무슨 들고양이였나 무슨 그런 팀이 한 번 됐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낸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래라는 게 싱어의 입장에서는 가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막 이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그 각계의 그런 뭔가 페스티벌이나 뭐 방송국이나 이런 프로듀서들도 잔뜩 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공영방송 NPR이라는 공영방송의 프로듀서도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청을 했군요. 예, 보고 그분이 초청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이후에 페스티벌 그 콘서트 투어가 잡혔어요. 그해 6월에.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왔어요, 미국에. 그때 딱 하루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니네 미국에 왔는데 한번
15분인데 와서 출연해주면 안 되니? 그래가지고 15분 출연하러 4시간 기차 타고 워싱턴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찍은 건데, 근데 그게 저희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할 걸. 배틀을 놓으세 배틀을 놓으세 홍난간에다 배틀을 놓으세요. 해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배틀에 수십만 명. 정말 파격적인 미녀 무대였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게 그렇게 대박 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랬죠. 근데 아니 홍대 그냥 좀 그쪽 아는 사람들만 좀 아름아름 알던 밴드가 사실은 그 동영상 하나로 그냥 대중이 관심 갖는 그런 밴드로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대단한 프로였구나. 그래서 사실 저희가 6월에 그렇게 녹화를 했는데 9월에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근데 9월에 업데이트 되자마자 저희가 공연을 홍대에서 했는데 한 3, 4분 만에 티켓이 다 팔려가지고 그렇죠. 그때의 그 관객분들이 거기서 나왔던 그 세 곡을 다 떼창을 하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예.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파급력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제가 행복했죠. 네. 뭐 사람들은 그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런 활동을 쭉 해왔고 뭐 재즈와의 협업, 흑인 음악과의 협업 이런 등등도 쭉 해왔던 거죠.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점차 제가 뭐 재즈하는 친구들하고 하게 되고 뭐 흑인 음악 또 펑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음악 스타일로 뭔가 민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뮤지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민요가 옷을 다르게 입는 그렇죠. 게 저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싱싱 밴드는 안 하죠? 싱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다른 밴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작업을 하십니까?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펑키, 디스코 펑키 그 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즈 밴드,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흑인 음악을 하는 친구들, 또 뭐 우리 전통 소리와 약간 좀 그 모듈러 신스라 그래서 그런 악기와 결합을 해가지고 하는 작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 공연 컨셉이 잡히면 그 컨셉은 이문희 씨가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어울리는 뮤지션들을 같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같이 모이는 이런 방식이겠군요. 근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요. 제가 그 친구를 알게 됐고 누구랑 이번에는 한다. 교류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그럼 같이 해볼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작년 하반기인가 강남 오아시스 그게 가장 최근작이죠? 예. 그거는 뭐 하는 친구랑 만나서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까데오라는 그 흑인 음악, 그 즉흥 음악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팀에 이태원이라는 그 기타리스트랑 몇 년 전부터 계속 알고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이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그냥 언제 한번 형 같이 해봐요 그랬던 게 그때가 된 거죠. 작년이 됐던 거죠. 바다 건너 하늘은 밤이 없네 온통 밝았네 이름 없는 산 위에 집이 있네 거기 살았네
강남 오아시스 왜 강남입니까? 제가 강남에서 돌잔치를 하고 계속 강남에서 살았거든요. 강남 토박이? 예, 강남 키드입니다. 어. 그래서 강남 키드로 자란 어떤 소리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시작한 이후의 공연들은 다 이 소리와 관련된 소리를 하고 나서 제가 생겼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나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나니까 아 그러면 민요를 하기 전에 이 희문을 또 얘기를 해야 좀 뒷받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남 오아시스가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2부, 3부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네. 강남 키즈가 민요를 하니까 이런 스타일이 나온다가 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거짓 없는 너털웃음 매력 있어 언제 봐도 매력 있네 그 사나이 즐거워도 괴로워도 미련 없이 나 자, 본인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만 27 늦은 나이에 민요를 배웠다. 근데 정작 어머님은 명창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제가 뱃속에서부터 제가 어머니 소리를 듣고 자란 그러니까요. 건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그게 뭐 공기처럼 항상 그 소리라는 게 경기민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제 몸속에 있었고 또 그냥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엄마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이뻤기 때문에 더 좋았어요, 저는. 또 무대에 계속 가니까 네, 무대 그러니까- 선 모습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항상 바쁜 엄마여서 같이 있지 못해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그런 게 훨씬 더 애정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음악을 항상 그 예전에는 뭐 LP판이라든가 테이프, 카세테이프 이런 걸 집에서 혼자 들으면서 어머니 흉내도 많이 내고 따라 불러보고? 네, 어머니 몰래 어. 어머니가 알면 싫어하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뒤늦게 제가 저희 스승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27? 네. 그럼 이제 그 전에는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어머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시절에는 그 경기민요 뭐 소리를 한다 한복을 입고 소리를 하러 다닌다 그러면 다 기생 취급을 했던 시절이라 이게 문화재라는 어떤 지정이 된 것도 경기민요는 75년도예요. 제가 예. 태어난 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그 소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뭐 진짜 탁월하게 막 예전에 무슨 그런 배뱅이굿 하시던 이윤관 선생님이나 뭐 최창남 씨 같은 그런 선생님들처럼 정말 타고난 목을 가지고 있어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때는 우리 때는 개발도상국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들이 나오면 다 뭐 판사, 검사, 의사 이런 거 시키려고 그렇죠. 그러지 누가 소리꾼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조차 감히 안 생각을 했고.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영상 제작 관련 업무 이런 쪽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머니가 원한 건 아닌데 제가 끼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대리 만족 수단으로 이제 택한 게 이제 음악의 프로모션 영상을 제작하는 뮤직비디오 같은. 예,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27의 스승을 만났습니까? 또 스승은 누굽니까? 저희 스승님은 이제 그 국가무용문화 제57호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 이춘희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랑 사실 동문 수학하셨던 그렇죠. 친구분이세요. 그렇겠죠. 예, 유일하게 또 욕 친구신데 욕 친구? 예, 욕을 할 수 있을 서로 정도로 욕하는. 젊었을 때는 맨날 붙어 다니셨대요. 그랬던 분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추니모 이렇게 불렀었어요. 예.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그날 마침 제가 일이 없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것도 이제 음악이니까 이쪽에도 뭔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그 공연을 민요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오랜만에 이춘희 선생님을 뵌 거예요. 예. 그래서 셋이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고. 보다가 제가 민요가 나오니까 제가 흥얼거리니까 저희 선생님이 신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 민요를 다 알아? 그랬더니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다 알죠. 그랬더니 그럼 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면서 제가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그럼 네가 해도 되지 왜 안 될 게 뭐 있니? 그랬더니 지금 해도 돼요? 그랬더니 안 늦었나요? 그랬더니 근데 왜 그렇게 또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저 또 예.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있지 뭐 네가 뭐 30이 넘으니 뭐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생각했으면 찾아와라 이러셨는데 제가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간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고 뭔가 노래하는 건 좋아했으니까 예. 그냥 취미로 그렇지, 하면 좋겠다. 그렇지. 직업 바꾸겠다까지는 예.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선생님이 그럼 너 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노래 좋아하니? 그래서 전 기나리랑이라는 노래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긴 아리랑. 아리랑인데 앞에 긴. 예. 어. 아리랑을 길게 불러서 긴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좀 약간 좀 그래?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노래를 이렇게 묵계월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희 어머님의 스승님이신데 그 선생님의 그 음반을 듣다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불러봐라. 그냥 마음대로 불렀죠. 그냥 들리고 하던 대로 제가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리랑 이런 노래. 와. 길게 긴 호흡으로.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은 걸 음반 듣고 그냥 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잘하진 어쨌든, 않았겠죠. 야, 다 어쨌든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불렀더니 선생님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얘 노소리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길이. 어머님도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때는 그냥 얘가 그냥 뭐 저처럼 생각하셨겠죠. 취미로 그러는 거지. 일은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갈 줄을 몰랐겠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춘희 명창께 배워보니 더 좋아지던가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도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전문적인 소리로 입문하게 되면 민요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저 긴 호흡을 하는 잡가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잡가는 사실 재미있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되는 노래거든요. 쭉 계속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양한 목 구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건데, 근데 그 노래 유산가라는 노래를 보통 처음 배우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배울 때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까 얘가 관두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럼 얘 제비가도 좀 배워볼래? 막 건너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유산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비가도 덤으로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제비가는 조금 리드미컬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배우니까 제가 재밌어 하니까 혼자서 맨날 그 노래를 배우고 맨날 연습실에 앉아가지고 거울 보면서 맨날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얘 너 대회 한번 나가봐라. 자꾸 이렇게 계기를 자꾸 저한테 도전 동기부여를 그렇죠.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잘 저를 엉덩이를 톡톡 치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상 받은 게 그래서 몇 년 만입니까? 6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 민요와 그 다른 민요가 절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민요들은 지역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듯이 그 음계의 토리라 그래서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런 토리들이 있는데 이 경기 민요는 경토리라 그래서 좀 다른 지역보다 좀 화려하고 선율이 굉장히 경쾌하고 그런데 가사는 슬픈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민요를 사실 블랙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슬퍼도 굉장히 밝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서울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럼 뭐 경기 민요 있으면 충청 민요도 있고 강원 민요도 그렇죠. 있고 다 그래요? 그럼요. 네. 강원 민요는 특히 산세 그 험준한 그 산맥들이 많잖아요. 그 산맥의 그 기운을 닮았다 그래서 메나리 토리라 그러는데 그 메나리 토리는 좀 슬픕니다. 네, 그러니까 정선아리랑 이런 것들이 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뭔가 구비구비하네요. 그 아리랑을 경기 민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리랑을 그 경기 민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경기 민요는 또 아리랑이 또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아리랑 우리가 듣기 아는 거. 조그맣게 한 건 정선 아리랑이고. 네네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또 이제 뭐 경상도로 가면 밀양 아리랑이 있죠. 그렇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예. 그래도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한 건 경기 민요가 더 많죠. 그럼요. 국악계에서도 제일 많은 분들이 이게 하고. 경기도 안에 이 수도가 있잖아요.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메인 무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소리꾼들이 다 여기 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중심지가 돼서 그렇죠. 다 흡수를 했어요. 다 흡수를 했는데 다만 흡수가 안 되는 데가 전라도 지방. 네. 그래서 거긴 또 문화 본고장이니까 나름. 예, 또 이 발성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전라도 민요. 그러니까 진도아리랑 이런 건 아리랑 쓰리 얘는 좀 다르죠. 예, 목소림이 달라요, 완전. 완전히 소리가 다릅니까? 달라요. 지금도 그냥 조금만 하실 분 본격적으로 그 노래를 못 하신다? 그렇죠. 어디서 이거를 하라 그러면 이거는 제가 못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북 지방의 민요, 그러니까 북한 지방의 민요를 이제 저희는 서도 민요라고 하는데 그쪽 지방의 민요는 그래도 발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같이 불렀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뭐 그 타이니 데스크에서 그 추다혜라는 친구가 보컬로 불렀었던 남봉가라는 것도 뭐 넘어간다
넘어간다. 약간 이런 이렇게 목을 약간 끓는 듯이 예, 약간 예. 그런 식임새들이. 지역마다 진짜 미세한 차이가 있군요. 네. 특히 또 민요 하면은 여성들이 훨씬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도 판소리는 남성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음. 근데 뭐 경기 소리도 예전엔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들이 했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을 때 그때의 일본의 그 기생 문화가 들어오면서 예, 예. 건본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 건본에서 이제 이게 여성 소리꾼들을 여성 그 기생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악가무 시서화를 다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아이돌 기획사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러면서 이제 여성 소리꾼들이 확 늘어나면서 대거 배출되고. 네, 근데 그 여성 소리꾼들을 가르친 게 다 남자 소리꾼들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울의 사계축 소리꾼이라 그래서 그 서대문 바깥쪽에 만리동, 청파동 그쪽에 이제 그런 남자 소리꾼들이 많이 소리를 잘하는 소리꾼들이 많이 예. 모여 살았었대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뭐 홍대에서 인디 밴드 하는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창작 활동을 했었던 거죠. 낮에는 이제 농사일 짓고 뭐 막 이렇게 하지만 뭐 그 이후에 방과 이후에 일이 없을 때 자기 취미 생활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를 만들고 그러면서 민요는 사실 이렇게 노동요에서부터 출발한 거지만 그러면서 팝송처럼 대중가요로. 예. 근데 이제 또 잡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잡가가 약간 좀 뭐랄까 서양 음악에 비교하자면 약간 재즈 같은 그래서 그 남자 소리꾼들이 그걸 앉아서 이렇게 자기 목자랑을 하려고 자기만의 특유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식임새라고 하는데 그걸 예. 테크닉들을 예. 막 구사하려고 노래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잡가라는 노래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노래를 스승님한테 배우죠. 예. 다양한 목쓰임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잡가, 민요, 예, 예. 남성들이 이제 하다가 여성 쪽으로 예. 대거 배출됐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또 진출하고 하자고자 하는 남성 그 민요가 꽤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때는 사실 거의 없었는데 최근엔 조금 많이 생겼다는 예. 후배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민요하는 남자들이 꽤 생겼어요. 혹시 이문씨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좋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항상 도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작, 작곡도 하시죠? 작곡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민요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기서 작창을 하고 있죠. 예, 제 이야기를 담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민요를 할 때는 그냥 민요로도 충분했어요. 민요, 예. 잡가 이런 걸로 제가 할 것들이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민요 이전에 저의 이야기를 민요를 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시점부터는 아까 강남 오아시스 공연 같은 그때부터는 그걸로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를 바꿔야 되는군요. 그렇죠. 제 이야기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해보게 됐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요의 선율에다가 그 선율도 이제 좀 바꾸고 좀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모티브를 어떤 그 샘플링을 좀 이제 좀 더 이렇게 뭔가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발현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일종의 작곡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냥 근데 뭐 그걸 막 작곡이라고 그러기 조금 민망하니까 좀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가사는 완전히 새롭게.
얹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흑인 음악 하는 사람과 할 때, 재즈 뮤지션과 할 때 또 다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같은 노래라 하더라도 다르게 부를 거 다 아닙니까? 달라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같이 하는 친구들이 형 그거 진짜 잘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잘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그래서 제가 안은미 선생님한테 진짜 감사하는 이유가 그냥 물론 제가 이춘희 선생님한테 노래는 배웠지만 기술은 배웠지만 그 기술을 내 스타일로 부르게 된 거는 사실 안은미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목소리로 해야 돼. 그리고 네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건 네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마음이 안 바뀌면은 그 노래가 바뀔 수가 없어. 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엔 그 소리가 뭔지 몰랐는데 그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는 그게 막 풀리는 거예요. 뭐가 그동안 맡겨있었던 뭔가 숙제가 해결되면서 그때부터는 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지금 활동상을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 앞에서는 뭐 별말 안 하죠. 근데 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그래도 잘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말을 하시는데요. 스승이셨던 이춘희 이명창은 저희 뭐라고 선생님은 저희 선생님 항상 궁금해하세요. 제가 뭐 새로운 공연 만든다 그러면 항상 와서 봐주시고 이번엔 또 어떤 요사를 부리나 뭐 이런 거 그거 되게 응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스승님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같은 제자가 활동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냥 응원 한마디 해주시는 걸로 저는 진짜 큰 힘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하는 무대에 와서 봐주시고 아이고 그래도 고생했다 잘했다 그래 너 같은 애도 있어야 된다 약간 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남들이 뒤에서 욕을 하고 뭘 해도 뭐 우리 선생님이 뭐 괜찮다는데 약간 이런 그리고 바뀐 시대상 덕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한 1, 20년 전만 해도 국악계에서 뭐 국악과 저 현대 음악을 그렇게 같이 섞는 무슨 뭘 하기만 해도 막 비판하던 시절. 그때에 만약 이런 복장으로 나타나 보세요. 발도 못 붙일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젠 시대가 바뀌고 그만큼 국악계도 이제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많이 하고 그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또 그 맨 선두에 서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제 계셔서 제가 운 좋게 그 시기를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큰 목표는 없고요. 그냥 계속 제 이야기를 좀 영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좀 새로운 콘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꼭 제가 무대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콘텐츠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소리, 이 전통 소리가 어떻게 동시대성을 가지고 그게 원형이 왜 좋은지를 알게끔 하는 그게 저한테는 뭐 가장 즐거운 일이면서 숙제죠. 네. 그 숙제 잘 좀 풀어가셔서 아 경기민호가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행복함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감탄이 나올 수 있게 앞장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문화인들, 뮤지션들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 속에 사실 각종 무슨 K-팝이다, K-컬처다 하는 것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